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종종 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 단순하게 규정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아름답다는 이유로 나라를 망쳤다 비난받고, 누군가는 살아남으려 했던 선택 때문에 악녀로 기록되기도 하죠. 하지만 겹겹이 쌓인 역사의 먼지를 걷어내면 그곳에는 화려한 귀비도 무서운 태우도 아닌 그저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늘한 권력의 중심에서 뜨거운 삶을 살다간 5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두운 방, 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 얼굴이 내 무기인가, 내 저주인가? 손이 떨리고 눈물이 한 줄기 흐르지만 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를 구한 미인, 나라를 망친 요부. 하지만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동탁의 곁으로 가라. 그리고 여포의 곁으로도. 2 남자 사이를 오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쪽은 천하를 쥔 폭군, 다른 쪽은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장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충신 왕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여인의 이름은 초선이었습니다. 일부 난세와 폭군, 그 옆에 그림자, 후한말, 낙양. 어린 황제 헌제가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실제 권력은 그 옆에 선 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량 출신 무장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앞세워 모든 명령을 자기 입에서만 내보냈고, 조정 대신들은 그의 눈빛 하나에 목숨이 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동탁이 이렇게 거칠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언제나 한 장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무장 여포였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여포는 혼자 적진을 뚫고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공과 달리 그의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이름은 양자였지만 실제로는 동탁의 칼이자 방패,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태사, 조조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이 나를 가르치느냐? 손에 든 활이 날아가 여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여포는 상처를 누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동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자라고 방심하지 마라. 쓸모없으면 버린다. 그날 이후 여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는 언젠가 나를 죽일 것이다. 조조를 비롯한 여러 영웅들은 동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난세가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동탁 옆에 서 있는 여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충신, 왕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윤 곁에는 가무에 능하고 눈빛이 살아있으며 눈치가 빠른 한 여인이 초선이었습니다. 2부 돈 몇 냥. 비극의 시작.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속 초선은 왕윤의 양녀입니다. 그러나 정사에도 고전 소설에도 그녀의 친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는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빈칸 때문에 후대의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 집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 딸을 팔 순 없어. 울부짖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는 손에 쥔 은 몇 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결국 어린 딸은 끌려나갔습니다. 뒤돌아본 마지막 순간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초선의 운명은 집 앞에서 잘려나갔습니다. 도시로 끌려온 초선은 술집과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윤이 그 술집을 찾았습니다. 비파 소리에 걸음을 멈춘 왕윤은 슬프지만 맑은 음색, 헛된 원망만이 아니라 굳은 결심이 느껴지는 소리에 초선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초선이라 합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초선은 잠시 왕윤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주인일 뿐일까? 새로운 기회일까?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왕윤의 집에서 초선은 처음엔 기녀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차츰 왕윤은 그녀를 양녀로 삼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초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윤의 손님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탁이라는 이름, 여포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동탁이 또 대신을 죽였다더군. 여포가 아니었다면 조조가 이미 낙양으로 쳐들어왔을 것이오. 초선은 술을 따르며 귀를 열었습니다. 왕윤의 한숨 소리도, 밤새 홀로 앉아있는 뒷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선이 차를 가져다 주자 왕윤이 물었습니다. 초선아, 너는 두렵지 않으냐?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제게 선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대인, 초선이 왕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날부터 왕윤은 초선에게 동탁과 여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여포가 어떤 말을 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초선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동탁 앞에서 지을 미소, 여포 앞에서 보일 눈빛, 두려움을 드러내는 표정, 사모하는 듯한 시선,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초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생각조차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면 그것도 운명일 뿐이었습니다. 3부 미인계, 그리고 여포의 진짜 동기. 연회가 열리는 날, 왕윤은 동탁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윤이 손뼉을 쳤습니다. 태사, 오늘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막이 걷히고 비파를 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초선의 아름다움은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고 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고 말입니다. 초선의 손끝에서 오르는 비파 소리에 동탁은 술잔을 내려놓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동탁이 물었습니다. 왕대인,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제 양녀입니다. 내 곁으로 보내지 않겠소? 잠시 머뭇거리는 척한 뒤 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사께서 원하신다면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초선은 동탁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술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남자, 그리고 끝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윤은 다음 술을 꺼냈습니다. 초선과 여포를 일부러 마주치게 한 것입니다. 달이 뜬 정원에 초선이 홀로 서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여포라 하오. 초선이 고개를 돌렸을 때 강인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외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동탁 옆에서 언제나 당당하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우는 짧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초선은 동탁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고 여포 앞에서는 두려움과 눈물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군, 저는 태사가 두렵습니다. 여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밤마다 부르십니다. 저는 그저 장군을 사모할 뿐인데. 말끝을 흐리며 초선은 여포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여포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동탁의 폭력과 조롱, 그리고 초선의 눈물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여포는 동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초선을 제게 주십시오. 동탁은 비웃었습니다. 감히 내가? 이미 내 사람이다. 잊어라.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넌 영원히 내 아래다. 여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양자도 아니고 그저 장난감일 뿐이구나. 얼마 후 왕윤이 여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이대로면 장군도 오래 못 갑니다. 여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장군을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거할 것입니다. 먼저 칼을 빼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동탁이 사라지면 초선은 장군의 사람입니다. 여포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모욕, 두려움, 욕망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초선은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4부 동탁의 최후, 그리고 초선 이후.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동탁이 궁궐로 들어가던 길에서 호위무사 역할의 여포가
갑자기 칼을 뽑았습니다. 네, 내 놈이. 놀란 동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포의 칼이 동탁을 향했고 천하를 뒤흔든 폭군은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 초선을 끼워 넣어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미모에 눈이 먼 여포가 양아버지를 없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사 기록을 보면 이야기는 훨씬 건조합니다. 거기에는 초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권력 다툼, 모욕, 불신, 생존 본능뿐입니다. 여포가 동탁을 없앤 진짜 이유는 초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도구로 살기 싫었던 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초선은 여기서 상징이 됩니다. 권력과 욕망이 부딪히는 가장 날카로운 경계에 서 있는 여인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권력 구조 대신 한 미인이 두 남자를 갈라놓았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초선의 이름은 오래 남았지만 실제 그녀의 삶과 감정은 더 깊이 가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씨의 뺨을 타고 천천히 소리 없이 궁전 마당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의 북소리였습니다. 월나라 군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오나라가 무너졌다. 하지만 서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왕 부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차가 서씨를 보았습니다. 너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날 무너뜨렸구나. 서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날 속였구나.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부차가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느냐? 서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군사가 다가왔습니다. 부차가 끌려갔습니다. 서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월나라 신하가 다가왔습니다. 소위 임무를 완수했소. 나라를 구했소. 서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왜 우시오? 서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하는 어색하게 물러났습니다. 서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북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환호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서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던 날, 행복했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1부 재경산 기슭 마지막 평화. 6년 전 월나라 재경산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맑았습니다. 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물에 담갔다가 주물러 헹궜습니다. 물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서씨야, 물고기들이 너보고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숨더라. 그녀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서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며칠 후 말을 탄 관리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아름다운 처녀를 찾는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리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서씨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딸을 데려오시오. 어머니는 두려웠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서씨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다. 왕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미인이다. 서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왕의 명령이다. 거역할 수 없다.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서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씨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돌아올게요. 하지만 서씨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는 끌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씨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2부 월왕 구천 도구가 되는 날. 왕궁. 서씨는 큰 정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왕 구천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구천이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바로 그 처녀로구나. 너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월나라는 오나라에게 패배했다. 나는 오왕 부차의 마국간에서 말을 돌봤다. 매일 쓸개를 핫으며 쓴맛을 잊지 않았다. 복수하기 위해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에게 임무를 준다. 오왕 부차를 유혹하여라. 정사를 돌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다. 서씨는 숨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저 시골 처녀입니다. 어떻게 왕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너에게 빠지도록 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너 하나가 나라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 없다. 서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가 나섰습니다. 소위 넌 3년 동안 훈련받을 것이다. 궁중 예절, 음악, 춤,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서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씨는 주어진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씨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3부 3년의 훈련.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씨는 일어나 세수하고 비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교관이 왔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궁중 예절을 배운다. 걷는 법부터 시작한다. 서씨는 놀라 물었습니다. 걷는 법을요?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것은 시골 처녀의 걸음걸이다. 왕비의 걸음걸이를 배워야 한다. 교관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소리 없이 따라 해봐라. 따라 했습니다. 틀렸다. 교관이 그녀의 등을 쳤습니다. 서씨는 움찔했습니다. 등을 펴라. 고개를 들어라. 천천히. 다시 했습니다. 아직도 틀렸다. 다시. 교관이 다시 쳤습니다. 서씨는 계속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다시. 교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씨는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라. 내일도 계속한다. 교관이 나갔습니다. 서씨는 혼자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걷는 법을 완전히 익히자 이제 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릎을 모아라. 등을 펴라. 손은 무릎 위에, 눈은 아래를 본다. 왕을 볼 때는 살짝 올려본다. 너무 많이 올리면 버릇없어 보인다. 서씨는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악기 연주를 배웠습니다. 손을 이렇게 천천히 연주해라. 소리가 났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서씨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울 뿐이었습니다. 춤도 배웠습니다. 팔을 올려라. 천천히, 물 흐르듯이. 서씨는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씨는 많이 변했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투도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천이 불렀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거의 다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배워라. 감정을 숨기는 법이다. 서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천이 설명했습니다. 오왕, 부차 앞에서 너는 사랑하는 척해야 한다. 하지만 진심은 숨겨야 한다. 들키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연습이다. 그날부터 서씨는 감정을 숨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뻐도 슬퍼 보이게, 슬퍼도 기쁘게 보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씨는 완벽해졌습니다. 어떤 감정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구천이 다시 불렀습니다. 준비되었느냐? 서씨는 감정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천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월나라의 희망이다. 너 하나가 우리 모두를 구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감정이 없었습니다.
구천은 만족했습니다. 좋다. 이제 출발하여라. 서씨는 일어나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멈춰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구름처럼 흘러가는구나. 내 의지 없이. 사부. 오나라. 치명적인 유혹. 오나라 궁전 앞에 수레가 멈췄습니다. 월나라 사신과 서씨가 내렸습니다. 궁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런 미인은 처음 봐. 대전으로 갔습니다. 오왕 부차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나라 사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왕 폐하, 월왕께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월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사신이 손짓하자 서씨가 천천히 우아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차가 그녀를 보자 숨이 멈췄습니다. 신하들도 놀라 조용해졌습니다. 서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왕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부차는 눈을 떼지 못하다가 흡족하게 일어나라. 월왕이 정말 좋은 선물을 보냈구나. 신하들은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부차는 서씨를 매일 불렀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거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서씨는 항상 미소 지었습니다. 부차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폐하와 함께 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부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어다오. 예, 폐하. 서씨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20일째. 폐하는 조회에 3번 빠졌다. 신하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차는 그녀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차가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폐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니다. 특별한 선물이다. 부차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 서쪽에 큰 호수를 파라. 가장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폐하, 그것은 백성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부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명령한다. 당장 시작하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동원되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물을 끌어왔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호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넓고 맑은 호수였습니다. 부차가 서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름은 서우다. 서씨는 호수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차는 그녀와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떠다녔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소리 나왔습니다. 춤이 펼쳐졌습니다. 부차는 서씨만 보았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하다. 서씨는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고 있었습니다. 호수 공사에 백성 10,000명이 동원되었다. 나라의 재정이 기울고 있다. 오늘로 9개월째. 폐하는 정사를 거의 돌보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차는 서호에서 매일 그녀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재상이 나섰습니다. 폐하, 월나라가 수상합니다.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부차가 웃었습니다. 구천, 걱정 마라. 그는 내 말을 먹인 자다. 감히 배신하지 못한다. 신하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서씨는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부차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졌고 오나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월나라는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월나라가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오나라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구천이 감히.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폐하, 부차는 군대를 이끌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오부, 승리의 눈물, 궁전 마당. 월나라 군사들이 오왕 부차를 포위했습니다. 부차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씨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월나라 장군이 부차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왕 부차, 항복하시오. 부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복, 나는 이미 졌다. 부차가 서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부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무너뜨렸구나. 3년 동안 날 속였구나. 서울을 만들고
내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행복했다.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차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이긴 것이 아니야? 서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차가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어여삐 여겼다. 서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차가 끌려갔습니다. 서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월나라 신하가 왔습니다. 소위 임무를 완수했소. 왕께서 기뻐하실 것이오. 서씨는 감정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신하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왜 슬퍼 보이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하가 갔습니다. 서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씨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6년 전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서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임무를 완수했다. 나라를 구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알록산의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당나라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한 여인이 나라를 망쳤을까요?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가 과연 진실일까요? 1장 수왕비에서 귀비로. 이 이야기는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19년 여름, 당나라 촉주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옥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급관리 양현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부집에서 자랐습니다. 양옥환은 자라면서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자태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파를 들면 하늘에서 음악이 내려오는 듯했습니다. 춤을 추면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새들이 날아와 들었다고 합니다. 735년 17살 양옥환은 당연종의 아들 이모와 결혼했습니다. 수왕이라 불리는 왕자였습니다. 양옥환은 수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궁궐 한편에서 조용히 살겠구나. 양옥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왕은 현종의 18번째 아들로 황제가 될 일도 없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740년 현종이 온천궁에 행차했습니다. 58살이었습니다. 2년 전 가장 아끼던 우궁이 세상을 떠난 뒤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환관 고력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수왕의 비가 유난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현종이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예, 비파도 잘 타고 춤도 잘 춘답니다. 그런 여인들은 많다. 하지만 폐하, 고력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의 비마마를 닮았다고 합니다. 현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의 비를? 예, 폐하. 현종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오라. 온천궁 한쪽 정원에서 비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종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비파를 타고 있었습니다. 23살 양옥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스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종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비단옷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걸음걸이가 구름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현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예비. 현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무예비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예비를 닮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옥환이 비파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종과 눈이 맞췄습니다. 양옥환이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폐하를 뵙사옵니다. 현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0년 인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옥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비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인은 아들의 부인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742년 어느 날 현종이 결심했습니다. 고력사, 예, 폐하.
수왕과 수왕비를 이혼시켜라. 고력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하, 그러시면 알고 있다. 현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하들이 뭐라 할지, 백성들이 뭐라 할지 알고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짐은 늙었다. 현종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는가. 수왕과 양옥환이 이혼했습니다. 양옥환은 태진이란 이름을 받고 궁을 떠났습니다. 몸이 아프니 요양하라는 형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신하들이 궁궐 앞에 모였습니다. 폐하, 이는 도덕에 어긋납니다. 아들의 부인을 취하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입니다. 함성이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745년 봄, 양옥환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정식으로 귀비가 되었습니다. 황후는 아니었지만 황후 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사실상 황후나 다름없었습니다. 양귀비, 천년을 울릴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2장, 권력의 소용돌이. 시인 백거인은 장안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돌아보며 웃으니 100가지 아름다움이 생기고 봄밤이 짧아 해가 높이 뜨니 이때부터 황제는 조회를 일찍 하지 않았네. 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시는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양귀비가 정치에 끼어들었다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책을 제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관리를 임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현종의 곁에서 비파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양귀비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촌오빠 양국충은 원래 보잘것없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능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가 귀비가 되자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748년 양국충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도박꾼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겁니다. 양국충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양국충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술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재상님, 보잘것없습니다만.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국충이 수레를 보았습니다.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은괴도 가득했습니다. 비단도 수십 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재물이었습니다. 양국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나를 거지로 아나?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신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썩 물러가. 신하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도 재물을 갖다 줬는데 부족하다고? 대체 얼마나 받아야 만족하는 거야? 조용히 해. 들리면 우리도 위험하다. 이게 당나라 재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양국충은 자기 사람들을 조정에 심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조정이 썩어갔습니다. 양귀비의 세 언니도 모두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연회를 열고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그들의 비단옷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현종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 양국충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양씨 일가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씨 일가를 벌하면 양귀비가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종은 그 눈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당나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나눠주던 토지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병력제도가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뿌리가 썩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장, 호선무추는 장군. 그 무렵 북방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록산이었습니다. 이민족 출신 장군으로 아버지는 소그드인이었고 어머니는 돌거린이었습니다. 이 사람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몸무게 200kg에 배가 무릎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걸으면 땅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타려면 배 전용 안장이 필요했습니다. 말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구가 춤을 췄습니다. 호선무라는 서역춤이었습니다. 현종이 기뻐했습니다. 옥환 어떠냐? 폐하,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양귀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저자가 15만 대군을 지휘하고 있소. 위험하지 않소? 괜찮다네? 춤이나 추는 사람이 무슨 걱정인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록산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랐습니다. 알록산은 똑똑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황제를 기쁘게 하려면 양귀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안에 올 때마다 양귀비에게 진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귀비마마, 서역의 비단입니다. 알록산, 참 아름답구나. 다음번엔 더 진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귀비마마, 북방의 야광주입니다. 밤에 빛을 낸답니다. 양귀비가 기뻐했습니다. 신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야광주 값이 얼마인지 아시오? 천금도 넘는다 하더이다. 장군이 그런 선물을 바치다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오? 하지만 현종은 좋아했습니다. 알록산이 옥환을 기쁘게 하는구나. 충성스러운 장군이다. 양귀비도 알록산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알록산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746년 양귀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록산을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현종이 좋아했으니까요. 옥환이 알록산을 아들로 삼고 싶다니 좋구나.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양아들 입양식이 열렸습니다. 알록산이 양귀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거대한 몸집 장군이 가녀린 귀비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양귀비가 웃었습니다. 환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말이 되나? 43살이 27살을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이제 알록산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자 귀비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무적이었습니다. 알록산은 북방 군대 15만 명을 지휘했습니다. 당나라 전체 군대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15만 대군을 장악한 겁니다. 신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이 너무 강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웃었습니다. 알록산은 충성스럽다.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과 양귀비의 양아들 알록산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충이 현종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이 곧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자는 이민족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현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알록산은 두려웠습니다. 양국충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리했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죽는다. 그럼 먼저 치는 게 낫다. 755년 12월 16일 알록산이 움직였습니다. 15만 대군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현종은 간신 양국충에게 속았다. 양씨 일가를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사장, 알록산의 난. 알록산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15만 대군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썩은 제도와 간신들의 방치 속에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시도 무너졌습니다. 755년 12월, 한 달도 안 돼서 당나라 제2의 도시 낙양이 함락됐습니다. 756년 1월, 알록산은 스스로 황제라 칭했습니다. 나는 대연의 황제다. 수도 장안까지 200리만 남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궁궐 안에서 현종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70년 인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폐하, 알록산이 곧 장안에 옵니다. 피난하셔야 합니다. 피난이라니. 현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 도망을 간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56년 6월 13일 한밤중이었습니다. 궁궐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현종과 양귀비, 황태자와 몇몇 신하들, 그리고 근위군 3,000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나라의 황제가 몰래 도망쳤습니다. 5장, 마의역의 비극.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6월 15일 새벽, 마의역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에서 60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자. 현종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군사들도 지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가야 하는가?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양국충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생하는가? 이때 양국충이 실수를 했습니다. 토번 사신 20여 명이 양국충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굶주리고 피곤하다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국충이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다. 양국충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 양국충을 찾아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나라 재상이다. 양국충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국충이 쓰러졌습니다.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충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국충의 친척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귀비의 새 언니, 한국 부인, 곽국 부인, 진국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씨 일가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명이 남았다. 양귀비. 양씨 일가의 마지막이다. 양귀비를 내놓아라. 진열래가 양귀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귀비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또 누군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누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양씨 일가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반란을 끝낼 수 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 속에는 희생양을 바쳤다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종은 역참 안에서 나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양귀비를 보라색 비단에 싼 채 길가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총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 경국지색이 남긴 것. 757년 현종은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겼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궁궐 한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환관들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매일 밤 우십니다. 옥환하시며 우십니다. 양귀비 마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밥도 드시지 않으십니다. 762년 양귀비가 떠난 지 6년 후에 현종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임종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옥환, 기다려라. 이제 짐이 간다. 하지만 세상은 양귀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를 망친 여인, 현종을 타락시킨 요구, 경국지색의 재앙. 1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양귀비가 정말 당나라를 망쳤나요? 이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록산의 난의 진짜 원인. 양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알록산의 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753년 5280만 명이었습니다. 764년 1690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36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지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땅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세금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군사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인보 같은 간신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양국충의 권력 농단이 있었습니다. 알록산의 군사력 증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원인 중에 양귀비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양귀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역사서를 뒤져봤습니다. 당나라 역사서를 봤습니다. 후대의 역사서를 봤습니다. 모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양귀비가 정치에 끼어들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하를 추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책을 제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종의 곁에 있었던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셋째, 왜 양귀비가 희생되어야 했나? 마의역에서 군사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황제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양국충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양귀비가 남았습니다. 현종도 알았습니다. 양옥환은 깊은 궁궐에 있었고
양국충의 모반과 무관하다. 하지만 군사들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희생양으로 바쳐졌습니다. 넷째, 경국지색이 남긴 것.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라는 말입니다. 양귀비는 완전히 무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경국지색, 진짜 나라를 기울게 한 것은 미모가 아니라 무능한 권력이었습니다. 부패한 제도였습니다. 방치된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 누명을 벗깁니다. 양귀비여,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젊은 황제가 어머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해제, 즉위한 지 2년째였지만 그는 이미 어머니 여태후의 그림자 아래에 있던 황제였습니다. 어머니 여태후가 말했습니다. 황제, 이리 오너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해제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궁궐 뒤편이었습니다.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패한 고기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제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태후가 차갑게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보거라. 해제는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황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소리였습니다. 해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태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척부인이다. 해제가 비틀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깨어난 것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눈을 뜬 해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해제는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술에 빠졌습니다. 2년 후 2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가 대체 여태후는 왜 이토록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악녀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출발점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유했습니다. 기원전 241년 중국 산둥 지방 단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치였습니다. 후에 여태후라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공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땅과 큰 집을 가진 부호였고 여치는 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글도 배웠습니다. 여치는 총명했습니다. 성격도 당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치가 1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유방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여치보다 25살이나 많았습니다. 유방은 백수로 변변한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건달이야.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런데 여공이 유방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공은 관상을 받습니다. 유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얻을 상이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미쳤소? 저 건달한테? 여공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얻을 상이오.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건달이라 했지만 오직 여공만이 유방의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것이 평생 안락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딸을 40살 건달에게 시집 보낸 이유였습니다. 딸 여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결혼을 정했습니다. 여치는 유방에게 시집갔습니다. 15살 소녀가 40살 백수의 아내가 된 날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유방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치는 혼자 앉아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에 돌아온 유방은 술 냄새를 풍기며 대답도 없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도 열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개 남편이 제 아들을 때렸소. 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방이 진 빚,
여치가 몰래 갚았습니다. 유방이 벌인 싸움. 여치가 뒤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유방이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사형수를 호송하던 중 유방이 술에 취해 죄수를 풀어줬던 것입니다. 여치가 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가 놀라 말했습니다. 부인이 무슨 죄가 있소? 남편의 죄는 제 죄입니다. 여치가 옥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유방이 풀려났습니다. 여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방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그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여치는 강했습니다. 아니, 강해져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딸 노원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유영도 태어났습니다. 유방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여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밤이면 울었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먹이고 시아버지를 돌보며 밭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여치는 강했습니다. 아니, 강해져야 했습니다. 기원전 209년 천하가 뒤집혔습니다.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방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47살의 백수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떠났으니 좀 살겠구나.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부 인질로 보낸 피눈물의 세월. 4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205년 유방이 항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초안 전쟁이었습니다. 전세는 항우가 유리했습니다. 항우는 천하에서 가장 강한 장수였습니다. 유방은 계속 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기원전 205년 봄 여치와 아이들이 항우 진영에 끌려왔습니다. 인질이 된 것입니다. 천막 안에 갇혔습니다. 3명이 함께 있기에도 비좁았고 창문도 없어 작은 틈으로만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딸 노원이 떨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죽는 거야? 여치가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살아서 나간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첫 석 달 음식은 딱딱한 떡과 물뿐이었습니다. 아들 유영이 배고파 울면 여치는 자신의 목까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치의 옷이 해졌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째 어느 날 항우가 천막 앞에 섰습니다. 유방의 아내가 너냐? 여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우가 칼을 뽑아 여치의 목에 댔습니다. 유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내 목을 베겠다. 여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베실 자신이 있으면 베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칼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여치의 눈빛이 따라갔습니다. 항우는 여치의 담력에 놀랐습니다. 이 여자 범상치 않구나. 28개월째 여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전령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소? 유방이 이겼습니다. 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기원전 202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방이 이겼습니다. 항우는 패배를 인정하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유방이 황제가 됐습니다.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치는 황후가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후였습니다. 여치는 기뻤습니다. 28개월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착각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여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유방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부인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방은 첫 부인만 바라봤습니다. 여치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28개월 동안 적진에서 고생한 아내는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유방의 눈에는
젊고 예쁜 척부인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여친은 혼자였습니다. 황후의 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유방은 척부인의 방에 있었습니다. 여친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28개월 전에 다 흘렸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산부, 남편에게 버림받고 권력을 쥐다. 척부인은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유방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유여이였습니다. 유방이 척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의가 나를 닮았소. 총명하고 영특하오. 여치의 아들 유영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유약했습니다. 유방은 유영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척부인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전쟁터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잃으면 그녀도 아들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우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척부인이 유방에게 속삭였습니다. 황태자를 바꾸시는 게 어떠십니까? 유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제가 황태자를 폐위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치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을 폐위하겠다고? 황후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잃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황태자 자리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황태자를 지켜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아들이 유방에게 간언했습니다. 황태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략가 장량에게 부탁했습니다. 창산사오를 모셔오십시오. 창산사오는 4명의 은자였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방도 그들을 모시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치가 직접 상산사오를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지킬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산사오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황후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돕겠습니다. 창산사오가 움직였습니다. 황태자 유영 곁에 섰습니다. 유방이 놀랐습니다. 내가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황태자 곁에? 유방은 황태자 폐위를 포기했습니다. 척부인이 울었습니다. 폐하, 제 아들은 어찌 됩니까? 유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치가 이겼소. 그날 밤 여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지켜낸 자리였기에 사랑으로 지킨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권력이었습니다. 여치는 조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국 공신들이 방해가 됐습니다. 한 신이 있었습니다. 천하제일의 명장이었습니다. 여치가 유방에게 말했습니다. 한 신이 위험합니다.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유방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 신은 권력 투쟁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도 삶아먹히는구나. 팽월 등 다른 공신들도 숙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황후가 무섭다. 유방도 여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여자 정말 무섭구나. 척부인은 더 두려웠습니다. 유방에게 매달렸습니다. 폐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하오. 기원전 195년 유방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 60이었습니다. 여치가 문병을 갔습니다. 유방이 여치를 봤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어찌하려오? 여치가 대답했습니다. 황태자를 보피하겠습니다. 유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승상소아가 죽으면 누구를 쓸 것이오? 여치가 대답했습니다. 조참입니다. 조참이 죽으면 왕릉입니다. 유방이 만족했습니다. 그대는 훌륭한 정치가요. 여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방이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여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량이 알아챘습니다. 황후가 기뻐하고 있구나.
여친은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4부.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 유방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여친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척부인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척부인의 궁을 둘러쌌습니다. 척부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치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혀라. 영혼궁에 가둬라. 척부인의 긴 머리카락이 잘렸고 화려한 옷은 벗겨졌으며 그녀는 궁궐 뒤편 감옥인 영혼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척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황후마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친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척부인은 매일 절구질을 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며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 유여인은 조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유방이 살아있을 때 봉한 왕이었습니다. 척부인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구할 거야. 척부인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왕이 됐고 어미는 죄인이 됐네. 종일 절구질하며 죽음을 기다리네. 노래가 여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치가 웃었습니다. 아들을 믿는구나. 여치는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불렀습니다. 조나라의 12살 어린 왕이었습니다. 유여이가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혜제는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기에 동생을 지키기 위해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혜제가 새벽에 일찍 사냥을 나간 사이 유여이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어린 왕은 그 새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척부인에게 전갈이 갔습니다. 척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친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친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척부인에게 벌을 내리겠다. 의사가 떨었습니다. 무슨 벌을 내리시렵니까? 여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여친은 척부인에게 인간성을 박탈하는 최후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궁궐 뒤편 끔찍한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황후가 사람이 아니다. 소식은 황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혜제였습니다. 여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유영이었습니다. 척부인이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황태자였습니다. 며칠 후 여치가 혜제를 불렀습니다. 돼지우리 앞이었습니다. 저것을 보거라. 혜제는 어머니의 그 잔혹한 복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척부인을 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것이었나?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오부. 천하를 다스린 고독한 여인. 혜제는 어머니의 복수를 목격한 후 술과 방탕으로 몸을 망쳤습니다. 결국 여치가 국가의 모든 일을 홀로 결정했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88년 사마천은 기록했습니다. 천하가 평안했다. 형벌을 쓰는 일이 드물었고 죄인도 적었다. 백성들은 농사일에 힘쓰며 풍족하게 살았다. 이것이 훗날 문경지치의 기반이 됐습니다. 한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복수를 감행했지만 그녀가 다스리는 동안 한나라의 천하는 평안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여태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당나라 궁궐 649년 대전 앞 마당에 수십 명의 여인들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황제 태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긴 머리를 정성껏 빗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석도 없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승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잘렸습니다. 한 후궁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른 후궁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죄인 29살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650년 태종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일주기였습니다. 고종이 감업사를 찾았습니다. 51년 고종이 무미랑을 궁궐로 다시 데려오려 했습니다. 655년 무미랑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무조.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무조라 불렀습니다. 고종은 허약했습니다. 아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종이 무조에게 물었습니다. 황후, 이 상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무조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종은 무조의 말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점점 자주 물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모든 일을 무조가 결정했습니다.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황후 무조에게 있다는 것을. 무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조는 59살이었습니다. 아들 이철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무조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종을 섭정했습니다. 690년 무조는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였습니다. 국호를 바꾸었습니다. 당에서 주로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67세였습니다. 궁궐 대신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폐하 만세 평공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참 후에 말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태평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었다. 궁녀가 되었을 때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이 행복이었다. 감업사에서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었다. 무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후궁이 되었을 때는 황후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황후가 되었을 때는 황제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때는 하지 않는다. 냉혹했지만 나는 백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재를 등용했다.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미천한 집안 출신도 능력만 있으면 높은 관직을 주었다. 적을 쓰기도 했다. 나를 반대했던 신하라도 나라에 필요하면 다시 불렀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다. 세금을 줄이고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했다. 백성들이 굶지 않았다. 과거 제도를 개혁했다. 문벌이 아닌 실력으로 관리를 뽑았다. 내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고 답안을 읽었다. 여성의 지위를 높였다. 여성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여성 관리를 임명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지만 밀고 나갔다. 치세 15년 동안 백성의 봉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구가 3,700만으로 늘었다. 나라가 부유해졌다. 신하들도 인정했다. 나는 여자였지만 훌륭한 황제였다고.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했다. 냉혹했다. 동시에 백성을 위해서도 일했다. 이것이 나다. 75세가 되던 해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조는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들 중종이 포기했습니다. 무조는 조용한 궁궐로 옮겨졌습니다. 705년 12월 무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임종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되 글자를 새기지 마라. 무자비였습니다. 무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무조의 무덤, 걸릉. 그곳에는 정말 글자 없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황제의 자리, 역사에 남을 이름, 그리고 백성을 위한 치세.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동시에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이것이 측천무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녀는 악인이었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한 여인.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버렸고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냉혹한 황제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절박함, 한 어머니의 눈물, 한 인간의 외로움, 본심을 숨겼던 초선부터 누명을 쓴 양귀비,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측천무후까지. 역사는 그녀들을 악녀 혹은 요부라 불렀지만 사실 그녀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남으려 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5 얼굴 중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깊이 남은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